페르시아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한 왕의 지배 아래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엄청난 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신비롭고 웅장했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고대 페르시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상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그리스 역사가들, 특히 헤로도투스, 크세노폰, 투키디데스 같은 인물들의 기록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의 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많은 부분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조차 그리스식으로 변형되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키루스라고 부르는 왕의 실제 이름은 쿠루시였습니다. 다리우스는 다라야바후시였고 크세르크세스는 크샤야르샤였죠. 그리스 문자로는 이런 페르시아어 발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아니라 샤한샤, 즉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적 개념과 문화적 차이점들을 그리스인들이 완벽하게 이해했을 리는 없었죠. 그래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리스 기록 외에도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서령 문자 점토판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 점토판들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실제 행정과 경제 운영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어서 제국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1차 사료들을 통해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단순한 전제군 주제가 아니라 놀랍도록 정교한 행정 시스템을 가진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세금 징수, 도로 관리, 지방 행정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인들은 원래 파르사족이라고 불렸는데 메디아족과 함께 인도 이란계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청동기 시대 말기에 현재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을 찾아 이주해 왔죠. 스스로를 아리아나라고 부르던 이들의 이름은 오늘날 이란이라는 국명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페르스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에는 전사 또는 강한 자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유목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수직 이주 생활을 하는 목축민들이었거든요. 계절에 따라 산의 고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여름에는 시원한 고원 지역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산기슭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지금도 코카서스 지역 일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페르시아인들은 자연스럽게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기마술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후에 제국 건설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의 문화는 검소함과 강인함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하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특히 기마술에 뛰어났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달리 말타기에 적합한 바지를 입었고 티아라라고 불리는 독특한 뾰족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원주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피부가 밝았으며 코가 높고 눈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인도 유럽계 특징을 보였다고 해요. 기원전 7세기경 페르시아인들은 엘람족의 도시 안샨을 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페르시아 왕들은 안샨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원전 6세기 중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인 키루스 2세가 등장합니다. 훗날 키루스 대왕으로 불리게 될 이 인물은 당시 메디아 제국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여러 메디아 귀족들이 키루스 편에 섰고, 이들의 지원을 받은 키루스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메디아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승리 후 키루스는 파사르가드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성장하는 제국의 중심지로 만들었죠. 하지만 키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르티아, 아르메니아, 카파도키아, 리디아, 이오니아를 차례로 정복하는 신속한 군사작전을 전개했거든요. 놀라운 점은 일부 지역들이 아예 자발적으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키루스의 관대한 통치 방식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정복당한 민족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만드는 대신 기존의 지배층과 협력하며 평화로운 통치를 추구했거든요. 이후 키루스는 메소포타미아의 최강국 바빌로니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이 나보니두스 왕의 실정에 분노하여 키루스를 불러들였다고 하네요. 실제로 페르시아군이 바빌론에 접근했을 때 성문이 저항 없이 열렸습니다. 나보니두스의 통치에 염증을 느낀 도시의 지배층들이 키루스를 환영했기 때문이었죠. 키루스가 뛰어난 정복자였던 만큼이나 탁월한 정치가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정복당한 민족들을 놀랍도록 관대하게 대했거든요. 강압적인 통치보다는 현지 엘리트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패배한 왕들도 살려주고 때로는 제국 내에서 높은 지위까지 맡겼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정복 후에도 기존의 관리들을 그대로 두어 속국의 내정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배층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반란 가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죠. 키루스는 또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 강제 이주당했던 많은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 비용까지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키루스를 메시아라고 부르며 큰 존경을 표하고 있죠. 페르시아인들이 제국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키루스가 무력만으로는 통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신 관용과 협력, 지역 자치를 기반으로 한 체제를 구축했던 거죠. 바빌론 정복 후 키루스는 제국 북쪽 국경을 위협하는 스키타이족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원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토미리스 여왕이 이끄는 마사게타이족과의 격전에서 페르시아군이 거의 전멸하고 키루스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거든요. 그의 죽음으로 권력은 아들 캄비세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캄비세스가 즉위하자마자 키루스가 정복했던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캄비세스는 몇 년간 이런 반란들을 진압하느라 바빴지만 질서를 회복한 후에는 이집트 침공에 나섰습니다. 멤피스를 점령하고 파라오를 포로로 잡아 이집트와 리비아를 페르시아 지배하에 두는 데 성공했죠. 다음 목표는 카르타고와 누비아 정복이었지만 이 계획들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누비아 원정은 심각한 보급 부족으로 실패했고 카르타고 침공은 페니키아 해군들이 동족과 싸우기를 거부하면서 아예 중단되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바빌론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는데 캄비세스는 이를 진압하러 가던 중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왕위는 캄비세스의 형제 바르디아에게 넘어갈 예정이었지만 다리우스라는 인물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지금 왕위에 앉은 자가 진짜 바르디아가 아니라 가우마타라는 이름의 마기, 조로아스터교 제사장 출신 사기꾼이며 진짜 바르디아는 이미 캄비세스에 의해 비밀리에 살해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주장을 근거로 다리우스는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다리우스는 키루스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키루스 대왕의 증조부인 아케메네스의 후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로 불리게 되었죠.
다리우스는 초기 통치 기간의 대부분을 제국 전역에서 일어난 반란들을 진압하는 데 보냈습니다. 이후 스키타이족에 대한 원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대신 트라키아를 제국에 편입시키고 마케도니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와의 대결이 시작되었죠. 다리우스는 직접 군대를 지휘하는 일이 드물었던 만큼 위대한 정복자보다는 뛰어난 행정가로 더 기억됩니다. 그가 실시한 개혁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어냈거든요. 통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리우스는 제국을 사트라피라고 불리는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사트라프라는 총독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사트라프들은 인프라 관리, 도로와 요새 유지, 세금 징수, 사법 업무 감독 등 민정 전반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해당 지역의 군사 지휘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몇 차례 사트라프들의 반란이 일어난 후에는 군사력을 박탈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분권과 견제 시스템은 제국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죠. 다리우스는 표준화된 화폐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다릭 1개는 은화, 시글로스 20개의 가치를 가졌는데 동전 자체는 페르시아의 발명품이 아니었어요. 이미 리디아에서 먼저 나타난 것이었지만 다리우스 시대에 와서야 제국 전체에서 통용되는 교환수단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졌죠. 페르시아 병사의 월급이 다릭 1개 정도였고 밀가루 한 포대 값이 시글로스 2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표준 화폐의 도입은 무역과 상업을 크게 활성화시켰어요. 광범위한 포장도로 건설도 다리우스의 주요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 도로망은 제국 전역에서 군대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육상 무역을 크게 활성화시켰어요. 가장 유명한 왕의 길은 리디아의 해안 도시 사르디스와 엘람의 옛 수도 수사를 연결했습니다. 이런 광대한 도로망을 바탕으로 페르시아인들은 체계적인 우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중개소를 설치해서 기수들이 말을 갈아타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덕분에 제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며칠 만에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로도투스는 이 시스템을 보고 눈이나 비, 더위나 어둠도 이 기수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찬사를 보냈어요. 이 문구는 나중에 미국 우정청의 모토가 되기도 했죠. 다리우스는 또한 최초의 수에즈 운하 건설도 감독했습니다. 비록 홍해를 지중해와 직접 연결한 것은 아니고 나일강 삼각주의 한 지류와 연결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두 바다 사이의 항해를 가능하게 해서 해상 무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죠. 이런 인프라 투자들은 제국의 경제적 통합과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리우스 시대에는 제국 곳곳에서 기념비적인 건축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파사르가드 근처에 페르세폴리스를 새로운 의식 수도로 건설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는 모두 5개의 주요 수도가 있었는데 키루스의 파사르가드, 다리우스의 페르세폴리스, 옛 메디아 수도 엑바타나, 엘람 도시 수사, 그리고 바빌론이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특별한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페르세폴리스는 제국에서 가장 웅장한 도시가 되었어요. 거대한 아련실인 아파다나를 비롯해 제국 각지에서 온 장인들이 만든 정교한 건축물들과 조각품, 기념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도시 주변에 파라다이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정원들을 조성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오늘날 낙원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답니다. 이런 정원들은 페르시아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페르시아 군대의 핵심은 불멸대라고 불리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과 검, 활로 무장한 중보병 1만 명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항상 일정한 규모를 유지했어요. 한 명이 죽거나 은퇴하면 즉시 새로운 인원으로 보충해서 숫자를 1만 명으로 맞췄기 때문에 불멸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다만 이 명칭은 페르시아어
아나우샤의 5번역일 가능성도 있는데 원래 뜻은 동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로도투스 덕분에 불멸대라는 용어가 역사에 남게 되었어요. 경보병은 주로 궁수와 투석병들로 구성되었고 기병대는 창으로 무장한 중기병과 투창을 든 경기병으로 나뉘었습니다. 전투 지역에 따라서는 제국 내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모집한 보조군도 활용했어요.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시리아인, 유대인, 그리스인 등이 포함되었죠. 페르시아인들은 특히 그리스인과 스키타이족 용병들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민족 연합군은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인들은 흔히 불숭배자로 여겨지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 자체를 숭배한 게 아니라 현대 조로아스터교의 초기 형태인 마즈다교를 믿었거든요. 이 종교는 엄격한 일신교가 아니었어요.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아후라 마즈다를 모든 신보다 위에 두었을 뿐이었죠. 페르시아 왕이 만왕의 왕인 샤한샤였던 것처럼 아후라 마즈다는 신들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즈다교에는 다른 신성한 존재들도 있었어요. 빛과 계약의 신 미트라, 악의 정령 아흐리만, 풍요의 여신 아나히타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종교 형태는 헤노테이즘이라고 불리는데 여러 신을 인정하면서도 한 신을 최고위에 두는 신앙입니다. 마즈다교는 주로 페르시아인들과 일부 메디아 귀족들의 종교였어요. 페르시아인들은 지배하는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거든요. 바빌로니아의 마르둑, 유대교의 야훼, 이집트의 아몬, 그리스의 제우스, 모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도 자유롭게 숭배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마즈다교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의사결정 전통도 가지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진실만 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논의하고 다음 날 맨정신에서 다시 검토했다고 합니다. 2번 다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되면 실행에 옮겼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나름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9년 이오니아의 그리스 식민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지배에 맞서 봉기했고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의 그리스인들이 지원에 나섰어요. 반란군들은 페르시아 통치를 전복시켰을 뿐 아니라 리디아 총독령의 수도 사르디스까지 습격했습니다. 도시를 약탈하고 불태우며 아나히타 신전을 포함한 여러 건물들을 파괴했죠. 반란은 7년간 지속되다가 페르시아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본토와 섬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사절을 보내 흙과 물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지배에 복종한다는 전통적인 표시였어요. 많은 폴리스들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가장 강력한 두 도시 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거절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사절들을 우물에 던져버렸고 아테네에서는 재판에 회부해 처형시켜버렸죠. 이런 모독적인 행동에 격분한 페르시아인들은 징벌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마라톤 근처의 해안 평야에 상륙해서 아테네로 진군하려 했지만 이미 그리스군이 평야 반대편에 집결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테네인들은 침공 소식을 미리 알고 동맹군을 모아 페르시아군을 요격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그리스군보다 2대1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마라톤 평야는 경사져 있었고 그리스군이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어서 페르시아의 모든 공격은 언덕을 올라가며 해야 했거든요. 페르시아 지휘관 아르타페르네스는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공격하기를 망설였고 그리스 장군 밀티아데스도 스파르타 지원군을 기다리며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르타페르네스는 아테네군이 마라톤에 있는 동안
해로를 돌아 무방비 상태의 아테네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그때 밀티아데스가 기습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철수 준비로 대열이 흐트러진 페르시아군은 혼란에 빠졌고 그리스군의 공격에 전선이 무너지면서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배로 도망쳤습니다. 페르시아군 손실은 약 6,500명, 그리스군 손실은 192명 정도로 일방적인 패배였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는 복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집트 반란이 터지면서 주의가 분산되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리우스의 후계자 크세르크세스는 대규모 군대를 모아 육로로 그리스 침공에 나섰어요. 그리스 사가들은 그의 군대가 100만 명이었다고 기록했지만 현대 학자들은 18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난 병력이었죠. 그리스군은 테르모필레의 좁은 산길에서 막아서기로 했습니다.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유명한 스파르타 300 용사만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수천 명도 함께 참전했어요. 하지만 결국 전투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페르시아군을 막아섰지만 셋째 날 대부분의 그리스군이 포위될 것을 두려워해 철수했어요. 스파르타 부대와 소수 병력만이 남아 500명 미만으로 압도적인 적에 맞서다가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군은 저항 없이 진군해 아테네에 도달했지만 도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여성과 아이들은 펠로폰네소스로 피난 가고 남성들은 페르시아 함대와 맞서기 위해 바다로 나간 상태였거든요. 두 함대는 살라미스 섬 근처에서 만났고 이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해전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그리스 함선들이 더 크고 무거웠어요. 그리스군은 페르시아 함대를 살라미스와 본토 사이의 좁은 해협으로 유인했습니다. 좁은 해역에서는 페르시아군의 핵심 장점인 기동성이 무력화되었죠. 더 강력한 그리스 전함들이 전력으로 돌진해 페르시아 함대를 괴멸시켰습니다. 페르시아 함대는 함선의 3분의 1가량을 잃고 완전히 산산조각난 채 혼란스럽게 퇴각했어요. 주요 보급로를 잃은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를 불태운 후 급히 헬레스폰토스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후퇴는 곧 혼란스러운 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서 이어진 여러 차례 전투들도 대부분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고 결국 페르시아인들은 평화 조건에 합의해야 했어요. 모든 키클라데스 제도와 소아시아 해안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게 되었죠. 전장에서는 패배했지만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사적 정복에서 문화적 침투와 매수 공작으로 전략을 바꿨을 뿐이었어요. 유명한 연설가 데모스테네스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 유력 인사들이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대가로 페르시아의 금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진짜 재앙은 그리스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페르시아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경호원 파우사니아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파우사니아스의 진짜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필리포스의 아내와 연애 관계였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페르시아인들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조직했다고 의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죠. 어떤 경우든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리포스가 죽자 권력은 18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침공을 위해 완전히 준비된 군대를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다음 13년 동안 그는 폭풍처럼 아케메네스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페르시아인들은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라는 혁신적인 군사 편제에도 알렉산드로스의 탁월한 전술적 천재성과 놀라운 행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거든요. 기원전 331년까지 이 세기가 넘게 존재했던 아케메네스 제국은 완전히 사라졌고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헬레니즘, 셀레우쿠스 제국, 그 후에 파르티아 왕국, 나중에 사산 왕조와 그 이후까지 계속 살아남고 발전했습니다.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력은 예상외로 광범위했어요. 행정 시스템, 화폐 제도, 도로망, 우편 시스템 등 페르시아가 개발한 혁신들은 알렉산드로스의 제국과 그 후계 국가들에서도 계속 사용되었죠. 심지어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의 행정 방식을 많이 차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페르시아어는 현대 이란에서 살아있고 이슬람의 지배 속에서도 여전히 고대 페르시아 신앙인 조로아스터교를 지키는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단순히 정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관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치 방식으로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